포럼의 첫 순서로 이영선 통일과 나눔 이사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영선 이사장님의 개회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자리가 사실 여기가 아닐 텐데 어디 오는데 우리 조화장께서 제 자리를 여기로 갖다 놔서 제가 여기서 앉아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우리가 4차례에 걸쳐서 이런 포럼을 했고 올해 들어서 처음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올해도 우리가 분기에 한 번 정도 못해도 1년에 3번은 이런 자리를 마련할까 이렇게 계획 중입니다.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주제를 저기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걸었습니다. 우리 조동호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건데 이따가 아마 조 교수님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만은 저 나름대로 저 주제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말씀드리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왜 어디로 어떻게 왜는 이게 왜 나타났겠느냐 원인 배경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디로 이게 통일에 어떻게 우리 통일의 이슈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까 어디로 가는가 통일과 관련하여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저는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하는 게 좋을 것이냐 그 얘기를 우리가 좀 초당적으로 해보자 그런 게 오늘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초당적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벌써 몇 번 토론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최근에 저는 이러한 예를 발견하고 이런 게 초당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게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실 텐데 대한민국이 수십 년에 걸쳐서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같이 참여해서 결의하고 그랬죠. 그러던 것을 문재인 정권에 와서 참여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건 아마 북한 정권한테 조금 편하게 해주자 그런 의도였겠죠.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 와서 다시 참여를 했어요. 이번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할까 참 궁금했는데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거는 북한의 인권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초당적으로 넘어서는 그런 가치일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정권 차원을 떠나서 계속 그 결의안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부가 결단을 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가치를 우리가 통일을 통해서 추구한다 치면 초당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정말 대응해 갈 거냐 하는 그런 토론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아주 진지하고 아주 유효한 그런 토론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포럼의 좌장을 맡아주신 조동호 이화여대 명예교수님께서 전체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조동호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기로 주제를 정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정한 게 아니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요 지난번 모임에서 우리가 다음번에는 이제 어떤 주제로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견들 주셨는데 적대적 두 국가론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자고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올해 첫 번째 주제는 이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굳이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니까 이제 발제자나 뭐 지정 토론자 없이 바로 그냥 진행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다만 그래도 좀 편의를 위해서 제가 한 5분 정도 이게 어떻게 흘렀는지 경과에 대해서 좀 저 파워포인트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간략하게 그냥 경위만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남한이나 북한이나 하나의 국가라는 입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우리 44년에 임시정부 때 헌장도 그렇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재헌 헌법에 이르기까지 계속 우리는 그 영토 조항에서 우리는 다 하나의 국가다라는 입장을 우리는 가져왔고요. 북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조선은 하나라고 했고 그거는 김정일, 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가장 최근에는 저 판문점 선언 저 날짜가 제가 뭐 잘못 쓴 모양입니다. 판문점 선언이니까 저게 2018년이죠. 2018년 때인데 그때도 김정은이 북한하고 본래대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뭐 그 전화로 이제 과거로 돌이켜 보면은 유엔 동시 가입 때도 북한은 우리가 유엔에 따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다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동안도 북한은 두 개 국가를 상상할 수 있는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북한은 절대 정상회담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습니다. 뭐 순회상봉 혹은 최고위급 회담 같은 말을 썼고요. 북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국가라는 입장에서 서로 그 교역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양쪽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흔히 우리가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그 91년 기본합의서에서 특수관계를 이제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사실 특수관계 도출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본래 그 내놓았던 그 안은 쌍방 간의 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다라고 쓰자라고 했고 북한 쪽이 그게 아니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는 걸 써야 된다라고 북한이 주장을 해서 이 두 개가 합해져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 같은 문안이 타결되어서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그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다라는 표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북한이 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좀 더 강하게 그 표현을 했었습니다. 북한이 두 국가론을 정식으로 2023년 말에 이야기하기 전에 돌이켜 보면 이런 것이 그런 징조가 아니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학계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2014년에 연방연합제도 그렇고 평양 표준시라고 해서 30분을 이제 차이가 지게 했던 것도 그렇고 우리 국가 제일주의도 우리 민족 제일주의에서 우리 국가 제일주의는 좀 더 국가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들 하고요. 또 2021년부터는 대남 정책 부분을 대외 정책 부분에 그 합해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계속 이렇게 두 국가론을 좀 암시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입장들은 계속해서 좀 발견이 되어 왔습니다. 2023년부터는 아예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다가 마침내 2023년 12월에 그 당 중앙위원회 그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더 이상 우리는 그 동족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그것도 이제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정 국가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표현이 좀 더 강한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1의 적대국이다, 불변의 주적이다 이랬고 다양한 남한, 통일, 뭐 민족 이런 단어들을 지우는 각종 조치들이 뭐 기구도 없애고 그런 표현들도 없애고 여러 가지 조치들이 그동안 이제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크게 보면 보수의 시각과 진보의 시각이 조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대체적으로 제가 대체적인 말을 썼는데요. 진보적인 분들은 대체적으로 두 국가를 좀 받아들이는 게 더 좋겠다라는 입장을
보이십니다. 그 처음에 시작된 것이 아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말을 했고 정세현 그 장관께서도 실제로 두 국가다 그랬고 이현희 민주당 의원도 유사한 말을 했습니다. 그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가야 된다라고 권만학 교수님 말씀하셨고 요 근래 그 정동영 통일부 장관께서 그 조선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한조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면 사실은 백이찬 비서관이 더 먼저 제가 날짜들은 안 적었는데 저건 벌써 한 2년 3년 이쯤 전 이야기입니다. 한조 관계로 해야 된다라는 말을 어떤 세미나에서 그 백이찬 전 사무처장이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보수적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께서도 차제에 남북관계는 국가관계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표현을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대체적으로 보수 진영에서는 한 국가론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여기 홍 차관님 계신다면 홍 차관님께서도 이게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것이 진보 진영에서 두 국가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 평화에 유리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두 국가론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이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김전식 전 차관이나 천영우 전 외교부 수석께서도 두 개의 국가론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표현하셨습니다. 뭐 탈북자를 대표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태영호 전 민주평등 사무처장도 두 국가로는 탈북민들의 희망에도 죄를 뿌렸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도 이승환 전 민주평등 사무처장이나 그 조성열 박사의 경우도 두 국가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또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수와 진보를 이렇게 이렇게 명확히 나눠지는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는 보수 진영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고 진보 진영에서는 전략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정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여론은 어떨까? 한번 그동안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를 정리하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에서 작년 말에 그 조사한 게 있습니다. 통일 필요성은 62%라고 조사가 됐고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 65%의 국민들이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대적 두 국가론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비율은 78% 가까이 됐고요. 그러면서도 또 사실상 두 국가로 인정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기 좋겠다는 것이 또 한 70%쯤 됩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이 뭐랄까 하나 일관적이지 못하다고 그럴까요? 좀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고 좀 그렇게 보입니다. 민주평통에서도 작년 말에 그 이제 분기마다 민주평통에서는 통일 여론조사를 하죠. 거기서 한 걸 보면은 그 민주평통에서는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라고 아주 네이밍을 아주 짧게 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적대성을 우선 해소해서 평화 공존을 이루고 장기적으로 통일을 추구하자라는 의견이 한 55%쯤 되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거는 젊은 세대들 20대와 30대는 여기에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작년 책 자체는 작년 말에 발간됐고요. 조사는 저게 한 8월인가 한 9월쯤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도 매년 통일 의식 조사를 합니다. 여기서도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라고 하는 의견이 한 55%, 반반과 그저로다 30%, 아니다는 아주 좀 작은 숫자였고요. 우리의 목표가 통일이어야 한다는 것은 숫자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14%고 오히려 평화 공존과 평화 정착이 60% 정도로 나왔습니다. 작년 말에 또 통일연구원에서 전문가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전문가만 진보 성향 15명, 중도 14명, 보수 23명 해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는 두 국가론을 인정하자가 27%, 두 국가론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가 17%, 그 중간쯤이라고 할까요? 통일 지향성은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것이 가장 많은 55%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이념적으로 보면은 차이가 많이 좀 보입니다. 두 국가론을 인정하자는 진보는 50%가 넘었고요. 보수 진영에서는 10%가 안 됐습니다. 두 국가론을
부정하자라는 것은 진보는 한 명도 없었고 보수 진영에서는 한 35%쯤 됐었고요. 통일 지향성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그 진보에서도 한 50% 가까이 되고 진보 뭐 보수다 한 반 정도 좀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여론조사를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나중에 좀 혹시 좀 이런 분들 잘 아시는 선생님께서는 좀 더 말씀을 해주시고요. 대충 이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사장님께서 그 개회 인사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이 두 개의 국가론을 주장하고 나서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고, 그러니까 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그래도 나는 요 포인트는 꼭 그래서 한번 짚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주로 이제 어디로와 어떻게 두 개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따로 뭐 발제나 아까 말씀드렸죠, 발제나 톤을 두지 않고 그냥 정말 자유롭게,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제약되어 있으니까 좀 중요한 내용만 딱 간결하게 아주 임팩트 있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서도 정하지 않겠습니다. 최하진 교수께서 자꾸 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먼저 하겠습니다. 뭐 간지러워서 이러신 건 아니죠? 아니, 제가 저번 회의에서 한 말씀도 못 드리고 가서 오늘은 좀 이제 말씀드리고, 사실 제가 북한 전문가라기보다는 국제정치 일반이어서 제가 이렇게 좀 일반론적인 면에서 좀 얘기를 하시고 이제 또 깊은 얘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동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국제 정치에서 뭔가 이제 국가 행동의 동기를 분석할 때 세 가지 수준의 분석이 있는데요. 국제 수준, 국내 수준, 개인 수준이 있습니다. 국제 수준에서는 이제 뭐 북러 협상,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양자 그 협상에서 직접 양자적으로 하고 싶은 북한의 그런 동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수준에서는 뭐 이제 다 아시다시피 그 김정은 권력의 체제 안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사실 이번에 본 개인 수준에서 보면 정치 지도자 김정은이 상대적으로 젊은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우리 이제 통일 여론조사에서도 봤듯이 젊은 세대들이 좀 통일에 대해서, 그리고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외교 정책에 대해서 좀 별로 관심이 없다는 측면에서 혹시 김정은의 어떤 세대 나이가 좀 반영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적대적 두 국가의 의미가 뭐냐, 제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거는, 통일 이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독일에 같은 경우에 이제 특수관계를 이용해서 동방 정책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독일 통일 모델을 이제 어떤 좀 저희가 익sem플러로 삼았는데, 이제는 사실 이거를 직접 동방 정책, 이제 특수관계를 이용한 동방 정책을 이제 모델로 채택하기에는 좀 이제 한계가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또 한국 지금 현 정부에서 이제 한국의 대응을 적대적에서 이제 평화적, 우호적 관계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견이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내용적인 면에서는 통일의 3단계 적용, 저희가 했던 것과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유사성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또 걱정이 되는 건, 이제 북한이 이 두 국가를 이제 헌법에 명시를 하는 경우, 저희 요새 개헌 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어떻게 소화해서 헌법에 반영할지가 저는 사실 좀 궁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제 재래식 국방력을 중심으로 억지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 확장 억지력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는데, 미국에 대한 신뢰 약화, 그리고 너무 이제 전략적 유연성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도 같이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핵 보유 국가들이 핵 비위 보호, 보유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서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무력 행사보다는 굉장히 외교적으로 볼드하게 대한다는 이제 그런 많은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도 미리 좀 대비를 하고 좀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무인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을 때 두 가지 반응 이제 좀 긍정적이고 좀 부정적인 두 가지 반응이 보였는데, 이게 저는 북한 내부의 균열인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다 내보내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반응을 보면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한 말이 이제 김정은 그 위원장과 이제 친분 관계를 계속 말을 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게 된 것은 이제 김정은 잘못보다는 민주당 정책의 잘못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북한과의 좀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좀 유지하려는 그런 멘트를 한 점이라는 게 좀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국방력 강화하면서 보통 국가로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전쟁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을 포함해 유럽, 일본, 호주에 대한 불만을 굉장히 강하게 표현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전후 국제 환경, 국제 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유럽과 특히 독일 그리고 일본의 이제 대응을 참고하면서 저희 대북 정책도 속도보다는 좀 신중하게 시간을 가지고 좀 그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짧게 감사합니다. 저 한 개만 짧게 여쭤봤습니다. 중간에 우리 그 논의 중인 개헌 문제 얘기를 슬쩍 꺼내셨는데, 차제 우리도 두 국가론을 헌법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신 저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도 아니 제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우리 늘 해왔듯이 말씀하실 분은 이렇게 명패를 세워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가급적 저 보고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먼저 저 홍차관님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이혜정 교수님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하운 기자님. 저 바빴으면 제가 하는 걸 못 봤는데 그럼 네 번째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순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뭐 우선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보다도 여기 대부분 학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논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개념 정리를 우선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프레젠테이션 할 때 두 국가론을 했는데 이 두 국가의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사실상의 국가냐 법적인 국가냐 그 개념을 우리가 말하신 분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토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북한이 말하는 적대적 두국 국가 관계에서 국가는 법적인 국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남북한이 따로 국가다, 예국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통일부의 수장이 초기에 이야기했던 그 감으로 봐서는 통일부의 수장은 법적인 두 국가 관계로 가야 된다. 그 대신 적대적이 아니고 평화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정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세미나에 가보니까 통일정책실장이 이제 그때 나와서 그때 논란이 심했을 때 나름대로 정립된 공식적인 정립된 내용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이야기는 사실상 두 국가 관계지 우리 정부 입장은 북한을 예국으로 보는 법적인 국가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가야 된다 하지만 우리는 평화로운 두 국가 관계로 가야 된다 할 때 북한은 그 두 국가 관계가 법적인 국가 관계로 가야 된다는 뜻이고 통일정책실장이 공식적으로 정부 입장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사실상의 두 국가 관계로 가야 된다. 법적인 두 국가 관계로 가야 된다. 분명히 자기는 우리는 북한을 예국으로 보지 않는다. 국제적으로 있는 두 국가의 사실상의 국가는 인정하지만 남북 관계는 예국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거는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 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현실적으로 유엔에도 가입하고 북한이 사실상의 국가관계로 있는 것은 인정한다. 저희도 공무원들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상 국가는 북한이나 남한이 인정하는데 양자관계는 예국이 아니다. 그건 김일성이 앞장서서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 개념을 조금 발표하신 분 정확하게 얘기해서 내가 말하는 이 두 국가관계는 예국관계로 생각하는 관계를 전제로 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대응을. 그렇지 않고 내가 말하는 두 국가관계는 사실상의 실체로서의 국가를 인정하는 그 수준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이거를 분명히 해줘야 개념 혼선이 없다는 측면에서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을 전제하고 나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혼선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교수님. 예, 외에 대한 뭐 제 간단한 생각은 한반도 분단 문제를 김정은식으로 해결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도식적으로 보면 분단을 해결하는 방식은 통일이 있을 수 있고 아까 조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한반도 전체에 하나의 민족 공동체가 살 수 있었는데 이 분단이란 게 민족의 그러니까 분단이자 국토의 분단이다라는 대전제에서 보면 통일인데 뭐 도식적으로 그 반대편의 해법은 분단을 정상화하는 겁니다. 분단을 정상화하면
국가의 분단이 아니라는 거죠. 예. 국가의 분단이 아니고 민족 문제를 완전히 폐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민족이고 두 개의 체제, 두 개의 국가가 아니다. 같은 민족으로 그러니까 치부하지 않겠다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북한 안에서 담론 체계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빨치산 국가가 북한의 기원, 원형이라고 보면 한반도의 분단은 제국주의가 그러니까 한반도 남쪽을 아무튼 외세에 의해서 분단된 거고, 예, 그러면 이게 반제 민족 해방, 국토 완정 전쟁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차원에서 김정은의 두 국가론을 보면 국가로서 통일하겠다고 하는 걸 날려버린 거죠. 이게 우리의 영토가 아니고, 그러니까 정전 체제에서 DMZ를 이걸 국경선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러면 이제 민족 문제가 아주 애매한데,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체제를 갖느냐. 근데 한국의 여전히 기본적인 게 이용구 총리 옛날에 만드신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의하면 교류협력과 연합 단계를 거쳐서 하나의 나라로 가는데, 북한에서 나온 담론 중에 하나가 진보든 보수든 흡수 통일을 하려고 한다. 왜 했냐? 체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체제의 위협이라고 생각하니까 국가로 나눠주고 민족 담론, 조국 통일 담론을 다 날리자. 그러니까 거기에 관한 사상, 제도, 기구 다 날려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아까 뭐 보수 진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설명해 주셨는데, 그냥 저는 궁금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 민족 통일을 해야 된다는 보수 진보의 입장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보수의 입장은 저 북한을 포갑적인 체제로부터 반공 흡수 통일을 해야 된다는 보수의 정통 논리, 북친 통일을 해야 된다. 윤석열의 북친 통일, 이승만부터 이 논리가 다 날아가는 거고, 진보에서 가장 타격을 받은 건 주사파죠. 반에서 자주 통일을 해야 된다는 주사파는 완전히 괴멸된 상태라고 보고, 예. 그러면 이제 진보에서 계속 나왔던 건 교류협력을 통한다. 교류협력이 우리 생각에는 교류협력인데, 저쪽에서 보면 진보나 보수나 다 흡수통일이라고 하니까 이 교류협력을 하자는 사람도 애매해진 거고,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국가주의에서도 통일을 가져가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도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라 이후에 토론에서 뭔가를 더 얻어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두 국가론을 받으면 헌법의 영토 정하고 헌정 질서에 위배된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북한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북핵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북핵의 궁극적인 해법은 북한을 없애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게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정학적인 경쟁을 하는데 우리가 북한 지역에 대한 일정한 종주권,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중국에 내려올 때 다 먹힌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일대박 비슷한 얘기들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이게 다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통일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가기 굉장히 힘들다. 통일돼서 한국이 강대국이 돼야 하지만, 이거는 이제 국가주의 논리에서도 두 국가나 반통일을 받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는데, 문제는 영구 분단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영구 분단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경쟁 아니면 조로 동맹, 영구 분단이 현실이면 결국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얘기는 우리 내부에서 하는 사회공학, 정체성의 정치인데, 정체성의 정치가 현실과 유리될 때 얼마나 의미를 가질까? 그게 가장 큰 과제로 오는 것 같고, 이사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토를 굳이 달자면, 북한 인권 결의안을, 그럼 북한 인권 결의안과 리비아, 시리아 인권 결의안이 같냐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미국식의 민주주의 전파, 정말 주권국가 체제에서 외교부는 그런 이용준 이사장 말씀도 하셨지만 가령 그런 노래로 가면, 그러면 우리가 그 두 개를 어떻게 접합시키냐 하는 거거든요. 국제적인 기준에 문제가 있고, 이념이든 반제를 하든 아니면 서구를 보편적인 규범으로 받아들이든 그게 하나의 과제고,
민족주의라는 걸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국가주의를 어떻게 할 거냐. 북한이 중간에 했던 해법은 연방으로 가는 거잖아요. 국가연합. 그러니까 정세현 장관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교류협력에서 국가연합까지만 가자는 선언을 하자 이런 건데 그게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과제 자체는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와 국제적인 규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섞을 거냐.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니다. 뭐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주제나 이렇게 보고서 딱 2년 전으로 생각이 되는데 통일과 나눔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재밌었던 토론이 이종석 국정원장하고 다음에 천영우 외교안보 수석이 바로 이 문제로 프레스센터에서 대논쟁을 벌여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서로 발언권 달라 더 얘기하겠다고 그래서 한참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제가 마치 그때 패널로 있어서 두 분 간에 좀 싸움을 좀 점잖은 표현으로 논쟁을 붙여서 얘기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계속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 측면을 해서 저보다 훨씬 지혜가 많은 전문가들의 좀 고견도 듣고 싶고 그런데 첫 번째 하나는 북한의 적대적 두국관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정부의 입장은 이걸 완벽하게 받아들이고 이걸 수용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남북관계 결정권을 넘겨서라도 이걸 뭔가 남북관계를 열어보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간 게 너무나 분명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건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좀 이해하기도 어렵고 굴종족이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하는 건 정권 차원의 어떤 목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가장 또 하나의 좀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금 여권에서 오늘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박상현 검사에 대한 또 고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은 뭔가 좀 북한에 대해서 조금 지금 현 정권이 그리고 대통령이 뭔가 좀 뭐랄까 조금은 저자세라도 아니면 어떤 얘기라도 받아들여서 가야 할 만한 그러한 게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지금 저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와 또 정부를 둘러싼 좀 진보 진영에서는 대북 상공 사건에 대한 취소라든가 이런 걸 또 한번 추진하면서 다음에 두국가론, 적대적 두국가론이고 어떤 두국가론도 좋으니 이걸 받아들이는 차원으로 가는 것 아니냐. 아시는 것처럼 이종석 국정원장하고는 2011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부터 관계를 맺어서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레거시를 남겼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지금처럼 국민의힘이 뭐 약체라는 말을 꺼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본인의 레거시를 틀림없이 그쪽으로 가져갈 거기 때문에 이 적대적 두국가론은 어떻게든 헌법 개정으로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저는 우리의 대응에서 이렇게 나오면 적대적 두국가론을 김정은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평화적 두국가론이라는 한 발을 양보해서 그러한 개념으로 만약에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만 하면 저는 성공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나와서 장난치는 거나 이런 걸 보면 늘 위협하고 협박하고 하는 거를 그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적 두국가론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남북관계의 결정권을 북한이 쥐고 있는 상태에서 가는 이러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뭔가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바꿔줘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항할 만한 정치적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사멸하고 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저는 이건 민족적 대응이라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헌법 개정이라는 문제까지 이제 이걸 끌고 들어가려 할 경우에 지금 뭐 의석은 7석 정도 헌법 개정을 막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만 지방선거가 압도적으로 끝나버리고 나면 또 민주당으로
투항을 하거나 또 당적을 바꾸는 의원들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때 뭔가 헌법 개정을 하면서 지금 영토 조항이라든가 이게 없어져 갈 텐데, 그래서 저는 헌법 개정까지 하자는 분들에게는 꼭 이에 대한 답을 좀 듣고 싶어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통일의 시기가 만약에 온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영고권을 주장을 해야 될 텐데, 중국 애들이 이거를 우리한테 안 넘겨주려고 하는 거는 이미 임진왜란 때부터 분명히 나타난 거고, 압록강을 경계로 미국하고 맞닥뜨리는 상황을 너무도 싫어할 텐데, 그러면 이 북한에 대한 영고권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해서 하겠다는 건지, 결국은 그건 통일하지 말고 살자라는 그런 얘기를 조금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 세 가지 제가 좀 쟁점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의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그 남북 관계의 구조에는 세 가지 기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남과 북이 한반도 전체에 대한 배타적 주권을 요구하는 겁니다. 요구하는 건데, 일단 북한은 이 배타적 주권을 포기하면서 자동으로 적대적 이국가론으로 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적대적 한반도에 대한 배타적 주권을 포기하면은 평화적 이국가론으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배타적 이국가론을 배타적인 주권 요구를 포기하는데 함에 따라서 한쪽은 적대적 이국가론으로 가고 다른 한쪽은 평화적 이국가론으로 가는지는 두 번째, 세 번째 기둥에 대한 그 남과 북의 그 정세 인식에 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적대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경제 문제 놓고 남과 북이 앉아가지고 이야기 시작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립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서사도 다른 거고 정체성도 다른 거고, 이 정체성인데 한국은 사실상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987년에 민주화가 된 이후로 그때부터 한국은,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반북, 반공이 국가의 그 기둥이었고 정권 유지의 기둥이었는데 87년부터는 점점 더 이걸 망각해 갔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것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점점 더 심해져 가지고 지금은 적대적 이국가론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남북 격차 확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남북 격차가 날이 갈수록 커집니다. 북한이 적대적 이국가론을 선언해도 커질 겁니다. 그러면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한에 대해서 굳이 적대성을 안 가지더라도 한국이 점점 더 큰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우려, 그러니까 정체성 적대하고 남북 격차에 대한 우려, 이 두 가지를 대부분 잊어버리고 서로 간에 그러니까 한쪽에 대한 배타적 주권을 포기하면은 그게 평화적 이국가론으로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계속 적대적 이국가론을 부르짖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평화적 이국가론으로 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적대적 이국가론을 번역을 하면은 영구적대 공존론입니다. 영구적대 공존론. 그러니까 북한은 영구적대 공존을 추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계기는 북한이 2017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핵 탄도미사일 능력을 과시한 이후로부터입니다. 이 이후로부터는 북한은 지금 이란꼴 당할 가능성이 제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안보는 확실하게 보장되는 겁니다. 최소한의 정권 안보는 확실하게 보장이 되고 외부로부터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것에 대한 확실한 안전 보장을 그때부터 가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핵전쟁이다. 그러면 남북 간에 남이든 북이든지 통일을 무력을 행사해가지고 통일한다고 하는 이 선택지는 완전히 제거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상태에서 통일을 추구하는 것도 비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무력 통일은 불가능한 거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측면에서 열세인데 북한이 통일을 이야기한다 그래가지고 말이 막 먹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남북 화해도 불가능합니다.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대적인 정체성하고 격차의 확대라고 하는 거를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한 북한이 남북 화해 협력에 그거는 들어오는 거는 그거는 그러니까 뭐죠? 스스로 자살하러 들어오는 겁니다. 이 가능성도 북한 입장에서는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북한이 찾아낸 거가 남북 관계가 영원히 적대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그 조건을 전제로 북한의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적인 태세를 갖추는 것, 이게 적대적 이국가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내부 체제 그리고 대외 정책은 적대의 영속성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최적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점자로 그렇게 진화해 와가지고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남북 간의 적대성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존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적대에 계속적으로 적응해 와가지고 거기서 살아남는 방식으로 그 진화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그러니까 적대적 이국가론이라고 하는 거가 지금부터 한국에 대해서 적대한다 이례적 선언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적대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재생산돼야지 저 체제가 유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체제가 유지가 되려면은 남북 적대가 불가결한 조건으로 필요한 거고 이걸 계속 재생산하려면은 그러니까 우선 억제의 신뢰성을 계속적으로 재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지금과 같은 핵 능력을 가졌는데 그 핵 억제력을 가졌는데 이 핵제력은 한국과 미국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상쇄될 겁니다. 그러면은 자신들이 이 상쇄를 역상쇄할 수 있다고 하는 증거를 계속적으로 보여야지 이 북한의 억제력이 핵 억제력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북한 내부 체제가 안정이 되려고 하면은 북한 내부에서 한국에 대한 적대성이 계속적으로 재생산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뭔가 이 북한 내부에서 한국에 대한 적대성이 재생산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겁니다. 뭐 이미 그 4대 악법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한국의 독재 정치 시대에 반공 반북을 내부 정치 안정 수단으로 썼을 때 그 이를테면 그때 뭐 한국 정부가 어떻게 했다든지 뭐 그런 유사한 사건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는 북한 체제를 유지해 주는 거가 통일 서사였습니다.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는 위대한 목표를 향해 가지고 이 온갖 희생을 다 치러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몇 년 지나면은 또 미래에 통일이 오게 되면은 그게 다 보상받을 거다라는 식으로 통일 서사가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기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 서사가 현실적으로도 그러니까 현실의 능력에 있어가지고도 점점 더 무용지물이 되는 거고, 다른 한편에서는 90년대 이후에는 통일 서사라고 하는 거가 점점 더 북한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그 젊었을 때 70년대, 80년대는 통일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은 당연히 북한이 통일한다고 생각했고 그걸 우리가 엄청난 위협으로 받아들였는데 90년대 이후부터는 통일이라는 이야기 나오면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북한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하는 거가 남한에 의해 가지고 통일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차단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통일이라고 하는 그 서사가 지금 시점에 와가지고는 이득보다는 비용이 훨씬 더 커지는 상황에 도달한 거고, 이 통일 서사를 대신하는 거가 핵 서사입니다. 핵 서사라고 하는 거는 북한은 지금 국가의 중심이 핵 억제력입니다. 모든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그 핵 억제력에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핵 억제력이라고 하는 거가 단순하게 군사적인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김정일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핵 개발한 거고, 김정은이 통치해야 될 이유는 이 핵 무력을 증강시킨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핵 서사를 중심으로 되고 있고, 이 핵 억제력을 유지하자면은 우리가 모든 희생을 감내해야 되는 거고, 이 모든 동원을 이겨내야 되는 거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굉장한 위험, 닥칠 수 있는 위험 중에 하나는
한반도 안보 문제를 다루는 기본 축이 미북으로 재편되는 겁니다. 미북으로 재편되는데 그거는 뭐냐고 하면은 북한은 핵국가고 그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핵국가가 되게 되면은 이 한국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는 북한에게도 별 쓸모가 없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한반도 안보 문제를 그 논의하는 구도가 점차적으로 핵대 핵국가로 해서 미국 쪽으로 그 미국 틀로 이전되는 거를 우리가 우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으로 두 번째는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도덕적 상징적 우세를 점유하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남북한의 그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북한이 계속 한국을 조롱하고 비하하고 훈계하고, 이게 아마 구조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이건 구조적으로 한국이 열세에 놓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하나 만들어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명패를 드신 분이 없는데 혹시 말씀하실 분들이 몇 분 있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제가 본 순서대로 권은민 변호사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김병로 박사님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구가우 박사님 해주시고, 이렇게 일단 세 분도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권 변호사님. 예. 저는 이제 남북 관계 문제는 그 현상 변경에 맞춰서 법률이든 주장이든 그런 것도 바뀌어 가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우리 이제 경험을 보더라도 7.4 남북 공동성명이나 또 노태우 대통령 때 7.7 선언이나 남북 기본 합의서 이런 거 보면 기존의 법의 틀을 벗어나서 정치적으로 선언을 하고 법이 뒤따라가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 또 기본적으로 분단 국가라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별로 유례가 없는 이런 데에서는 어떤 법률의 틀이 그렇게 큰 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현재의 상황은 지금 이제 그 객관 기존의 현상이 이제 바뀌는 거죠. 바뀌었는데 우리의 그 남북 관계 발전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제 둘이서 이렇게 합의를 한 거죠. 한북이 합의를 했는데 그 한쪽인 북이 이제 이걸 합의를 깨겠다라고 깼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너는 이 틀을 벗어나면 안 된다. 법률에서도 틀을 계약을 맺었다가 파기하면 손해배상을 하든 그런 건 몰라도 그 틀을 계속 유지해라,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더구나 정치적 관계에서는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두 국가 관계, 우리도 사실상의 두 국가 관계, 저는 이제 사실상의 두 국가 관계라는 의미로 쓰는 겁니다. 근데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법률적으로는 국가 승인을 거치면 이제 법률 그건데, 그건 또 정치적인 다른 논란이 있어서 저는 이제 사실상의 국가 관계라는 의미로 쓰는 거고, 그럼 두 국가 관계면 그러면 이걸 인정하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무슨 변화가 오느냐, 저는 이런 실용적인 논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우리가 돼 있는가, 또 수용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이냐, 뭐를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겠냐,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논의를 다양하게 해서 저는 창의적인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독일은 독일대로 찾은 거고,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는 자기 나름대로 찾은 거죠. 이제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아직 못 찾고 지지부진한 건데, 왜 그런가 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찾는 기본은 지금 이제 북한이 기존의 남북 합의를 다 무효화하겠다 한다, 그리고 완전히 따로 살자,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게 서로 맞대고 사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티격태격하면서 갈 수도 있을 거고, 대체로 다 이 상황이 오래 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니까
그래 하느냐 아니면 이제 남북 기본 합의서 같은 다른 형태의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것이 이제 남북 기본 협정 뭐 이렇게 됐던 그게 한조 뭐 협정이 됐던 뭐 어떤 형태의 새로운 틀을 만들 거냐 이제 이런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뭐를 해야 될 거냐라는 이제 문제들을 실무적으로는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북한 국호를 그대로 사용해서 한조 기본협정 이렇게 할 거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아까 처음에 모두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럼 통일을 포기하는 거냐라는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사실 통일 담론 지난번에 우리 전문가 토론에서 했던 것처럼 민족 중심, 경제 중심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 왜 통일해야 되느냐라는 가치를 저는 새로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성공적으로 못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그 여론이 50% 절반쯤은 뭐 통일 꼭 안 해도 되지 않아? 뭐 꼭 해야 돼? 그게 거의 절반쯤 서로 있다라는 것 상황이고 상황은 이제 갈수록 이제 점점 더 심하게 되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통일을 왜 해야 되느냐? 또 통일된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이런 뚜렷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이 젊은 미래 세대들한테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설득할 논리도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럼 북한 갈 때 여권 들고 가야 되느냐? 그럼 국경선으로 인정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북한 탈북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남한에 있는 법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뭐 이런 문제들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저는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제 이 구체적으로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도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게 우리한테 큰 자산이죠. 35년 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다 존중되는 그 자산에 1단계 교류 협력은 사실 이제 남북 기본 합의서 체제라고 하면 그럼 2단계가 남북 연합인데 사실 이게 이제 사실상의 두 국가 간의 연합의 문제니까 이때 관계를 이제 지금 두 국가 남북이 모두 두 국가라고 하니 그럼 두 국가 관계에서 남북 연합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거기 보면 뭐 정상회담 어떻게 하고 강요회담을 어떻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자고 우리가 틀을 짠 거고 그 틀에 지금까지 이제 이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연관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도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까 그 최하진 교수님께서 이제 왜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똑같은 세 가지 요인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맨 마지막 MZ 세대 북한의 지도부 MZ 세대의 그 변화, 의식 변화 그런 쪽에서 조금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북한의 MZ 세대가 쏘아올린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한 논쟁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만약에 MZ 세대가 지도부가 됐다면 대선에 출마해서 대통령이 대권을 잡았다면 분명히 이런 논의가 적대적이라고는 아니지만 두 국가에 대한 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합니다. 통일부 없앤다 이런 얘기부터 해서 기존에 다 나왔던 얘기고 그 변화들은 분명하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어떤 그 상황의 변화가 지금 30년 지난 30년 동안 많이 진행됐다 그런 데 대해서 우리 어느 정도 인식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뭐 여기서 한간에서 얘기하는 이제 적대적이란 말을 평화적으로 바꾼다라는 것이 적대적이라는 의미를 주로 이제 태도나 행동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좀 쉽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뭐 저도 이제 그런 면에서는 얼마든지 감정적이고 또 행동이나 또 태도 이런 문제에서는 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도. 그런데 이제 구조적 측면에서 적대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역사적이고 또 심각하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좀 잘 짚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한 가지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것이 북한에서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그 두 국가의 적대성이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국가의 경계가 남북 간에 지금까지 불분명했다. 경계가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국가의 3요소인 영토와
그다음에 국민과 주권의 경계가 매우 불분명한 채로 존재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지금 발생하고 지금까지 갈등이 있었다. 그러니까 특히 김정은이 지적한 게 영토에 대한 그 헌법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대로 이렇게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북한이 헌법에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북한 TV의 날씨 뉴스에서 그러니까 그 두 국가 얘기하면서 남쪽을 자르고 북쪽 영토만을 이렇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규정한다면 저는 매우 오케이 같습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두 국가 공존. 그러면 남쪽도 남쪽 내에서만 통치하는 것으로 하면 심플하게 그냥 두 국가로 소극적으로 존재하는 건데, 만약에 적대적이란 말이 구조적이다라고 볼 때는 북한도 분명히 한국 헌법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규정을 할 것 같아요. 조선 반도의 영토는 조선 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완전히 이제 구조적으로 헌법에서 적대적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말 이 적대적이라는 표현을 구조적으로 영토, 두 국가의 영토, 그다음에 국민에 대한 것, 국민의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주권은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러면 이제 탈북민들이 뭐 밖에 나오면은 자기 국민인지 아닌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엄청나게 남북 간에 이렇게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좀 경계를 명확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북한이 뭔가 공세적으로 지금 나왔단 말이죠. 어떤 한편으로는 흡수통일의 위기, 한편으로는 핵에 대한 어떤 자신감 내지는 위협 이런 요소를 가지고 지금 뭔가 공격적으로 오는 것 같은데, 그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게 지금 북한이 저는 일목요연하게 한 방향으로 쫙 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도부에서는 물론 어떤 정책을 통해서 가겠지만 내부에서 많은 논쟁이 있고, 논쟁이라기보다는 약간 유보적인 의식들도 좀 있고, 뭐 중국 쪽을 통해서 듣기는 북한 김정은의 그 아래에 있는 분들의 의견들도 그 뭐 노선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결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헌법에 어떤 방향으로 규정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한편에서는 굉장히 한국하고 거리를 두면서 좀 조용히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계속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공세적인 어떤 측면에서 적대성을 이렇게 확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과연 지도부가 진짜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뭔가 그런 것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북한 내에서 어떻게 이 정책을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것이 한편으로 좀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은 이제 어쨌든 북한이 어떤 의도로 또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든 간에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의 정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방식의 뭐 민족주의에 의한 당위적인 통일, 이것은 저는 지금 시대의 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남북 간에, 그러니까 한국과 조선 간에 흐르고 있는 어떤 민족주의 정서가 없는 건 아니니까 그것들을 나머지를 충분히 활용하고 또 동원하고, 또 한국과 조선의 건설적인 어떤 공생적 민족주의로서의 어떤 담론들을 만들어 가서, 그래서 저는 이제 소극적 평화 공존, 이 현재 정부는 제가 볼 때 소극적 평화 공존 정도로 만족하거나 아니면 그걸 지향하는 것 같은데, 소극적 평화 공존에서 좀 적극적 평화 공존으로 좀 나가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을 북한하고 이렇게 협력 관계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 방법은 저는 일단은 국가 대 국가의 관계 속에서 국제사회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한조관계 협력을 강화시키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국민들을 향해서 한조관계 미래에 대해서, 그것이 또 꼭 통일이 아니라도 코리아의 미래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이니, 그게 이제 뭐 국가연합도 좋고 뭐 여러 열린 방식의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그래도 미래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뭐 적대적 공존
또는 그냥 소극적 평화 공존이 아니라 좀 적극적이면서 관계 맺은 속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비전들을 국민들에 계속 제시하는 것, 뭐 그 정도를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가우 박사님 말씀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봉기 박사님 순서로 가요.